최진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소금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사람이 소금 없이도 살 수 있나 하는 이런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말할 때 소금에도 금이 있고 금도 금이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은 대단히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전쟁이 나도 필요한 거 할 때 이걸 짊어지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사회 혼란되고 여러 가지 나라에 시끄럽고 하면 금값이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금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 다음에 우리가 소금이라는 게 뭐냐? 소금을 아무리 찾아도 한문자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 넣으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소금과 같다. 그렇죠? 적은 금이다. 왜냐하면 소금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 소금 때문에 소금과 전쟁도 하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소금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 생각에는 소금, 적은 금, 이런 뜻으로서 소금이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정말로 소금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을 지금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어디서 살아나오느냐 하는 것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람 우선 바다 해자를 한번 보세요. 바다 해자 보면은 삼수변에 물이죠. 삼수변에 사람인자가 위에 있고 밑에는 어미모자가 있습니다. 이걸 합쳐가지고 바다 해자로 이해하죠. 그러니까 앞에 물이 있고 위에 사람이 있고 어미모자가 있으니까 바다 속에는 사람이, 어머니인 사람이 있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결국 다시 바꾸고 말하면 사람은 바다에서부터 잉태해서 진화해서 육지로 이동했다는 게 맞습니다. 왜? 옛날엔 너무 추웠으니까. 추우면 얼음이 바다도 얼죠. 그러나 물속은 절대 얼지 않습니다. 그냥 물속은 생물이 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다윈의 진화론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온도 변화가 좀 바다에서부터 잉태되가 진화돼 육지로 이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진화론에서 그렇게 할 정도면 맞겠죠. 근데 우리는 실제 바다에서 잉태해서 나온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 제일 인간이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게 제일 빙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한번 참 정말 지상 나으라고 해요. 지상은 그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날 좋고 물 좋고 그 식물도 열매도 많고 사람은 적은데 살기 참 좋았다 해요. 그런데 갑자기 추워진 것이 제일 빙하기입니다. 그럼 사람이 200만 년 전에 지구상에 태어나가지고 중간에 제1빙하기, 제2빙하기를 거치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제1빙하기 때 너무 추워가지고, 추우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런 그 곡식이 없겠죠. 새싹도 다 말르고 나무 다 말라고 이러니까, 그래가 이동하면서 이 머리 좋은 인간이 뭘 했느냐? 물속을 들여다보니까 물속에는 온도 변화 적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식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미역, 다시마, 김이 이런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원시인을 잡을 수 있는 게 뭡니까? 굴은 조개입니다. 그렇죠? 굴 조개. 그래서 우리가 굴 조개가 굉장히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빙하기 때 우리가 이 마지막 진수성찬이 조개나 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조개는 인간의 마지막 구황식품, 우리 사람을 구해준 식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인간이 산 곳이라면
어김없이 무엇이 납니까? 폐총이라는 조개무지. 조개무지입니다. 조개무덤입니다. 무덤에서 그 안에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이게 조개를 까먹고 한때 사나안기니 조개무지를 하죠. 폐총. 그래서 청산벼록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남아자기 구조개랑 먹고 발 아래 살을 잃었다. 이런 말 나오죠. 남아자기 구조개를 왜 먹느냐? 남아자기는 바로 나문재라는 갯솔나물입니다. 그 다음 구조개는 굴과 조개를 말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시를 쓰는 사람이 각각 한 가지씩 넣은 겁니다. 여기에 남아자기라는 것은 모든 바다에 있는 식물을 통틀어서, 그렇죠? 해조류 같은 해조 통틀어서 말한 것이고, 구조개를 왜 쓰느냐? 이 고기는, 돌아다니는 고기는 잡을 수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인장나무 원시 시대니까. 굴조개는 막 바다에서 건져내면 되기 때문에, 이 구조개도 결국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칭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아자기 구조개랑 먹고 발 아래는 바다에 이 말을 뜻입니다. 살을 잃었다. 살았다는 말을 살아왔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보듯이 사실상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조개가 구황식품, 사람의 목숨을 구한 식품이라는 정도로 조개무지는 특히 옛날 사람이 많이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바로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소금은 어떤 영역에 있는데, 소금은 그렇습니다. 바닷물이 3%입니다. 그러니까 물 100g 안에 소금이 3g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거는 비 오면 조금 농도가 낮아지고 가물면 좀 높아지고 또 지역에 따라 좀 달라지고 하지만 평균 3%를 봅니다. 그러니까 100g 중에 소금이 3g 들어가 있다. 엄청난 소금량 아닙니까? 그렇죠? 5대양 바다가 육지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그게 3%가 하면 이거는 정말 밖에 되는 산더미 같습니다. 소금은 그렇습니다. 소금은 또 그것밖에 없습니까? 자, 소금은 암염도 있습니다. 암염하는 건 뭡니까? 옛날에 바다에 있던 것이 갑자기 이게 덮여가지고 그러면 이게 땅이 됐다면 그 속에는 바닷물 농축이 돼가지고 덩어려집니다. 지금도 중국은 대부분 다 이게 암염을 사용합니다. 식생활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있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철일염. 소금은 햇볕하고 그 다음 바람하고 이래서 염전해서 날려보내면은 이것도 참 과학입니다. 이 정발지가 한 10개 정도로 10번 정도 이래 옮겨갑니다. 옮겨가면서 농도를 차차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끝에 가면 농도가 3%가 한 25, 30, 40쯤 넘었으면 이제 소금이 까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흙을 써가 토판염을 했습니다. 그렇죠? 흙을 다져가 그래가 거기 살살 건져가지고 하는 게 토판염입니다. 토판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토판염 지금은 장판염 쓴 우리가 이건 정말 세계 역사에 장판염 쓰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인건비가 비싸고 사람 구할 수 없고 이러니까 머리 좋은 한국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이건 아닙니다. 장판염 하면 아무리 영양 성분이 없습니다. 토판염 돼야 이게 그 안에 여러 가지 무기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얌염과 천일염의 비가 반반입니다. 우리 사람 먹고 사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천일염 바닷가에 있는 나라들이 주로 쓰고 대륙에는 전부 암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금물을 기계염 해가지고 따르면 그 소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무기질도 없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사람은 영양소를 5개 영양소를 보고 5대 영양소 그렇죠? 아마 학교에서 배웠을 겁니다. 탄수화물, 쌀, 보리, 밀,
이런 탄수화물, 그렇죠. 곡식이죠. 단백질, 고기입니다. 그렇죠. 고기, 육류. 그 다음에는 콩은 단백질이 굉장히 많은 식품 아닙니까? 콩은 원산지 미국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 굉장히 많이 콩을 만들기 때문에, 땅이 좋고 하기 때문에 엄청난 기계로 만들어내지만은 실제는 여러분 사진 찾으면 만주입니다. 만주가 됩니다. 우리나라 땅입니다. 옛날 그 유목민인 우리 민족이 몽골족인데 이게 중국 땅을 누비다가 마지막 어디서 왔습니까? 만주에 와서 상당 부분 정착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그 유목민은 뭘 합니까? 항상 적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말 타기 연습, 고기 잡는 연습. 왜? 이게 풀 따라 물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잡는 그 해야 곡식을 재배를 안 하기 때문에 이동하니까 사냥을 해서 산에 가서 여러 가지 짐승을 잡아야 되고 또 물에 가서 또 물고기 잡아야 되고 이러가 주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질이 사납습니다. 호랑이나 사자처럼. 우리 육식동물이니까. 우리나라 국민은 좀 성질이 좀 급하고 좀 사나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야생콩에 작물화를 했던데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콩을 야생콩을 작물화 유전적으로 개발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작물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간장 접대에 이미 나왔죠. 간장을 실한 이름으로 중국에 전파됐고 일본의 미소 시루칸이 우리 고구려 된장이거든요. 미소란 말이 북방방언입니다. 고구려 북방방언. 뭐 이런 거 수수보라는 사람이 인번한 사람 이거는 일본에 술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하여튼 도자기 만드는 건 저가 일본에서 이제 알 수 없어가지고 임진왜란 때 와서 도공들을 잡아갔습니다. 도자기 만드는 기술. 도자기를 기술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로 우리는 하여튼 콩을 만든 민족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5대 영양소인데 단백질 했죠. 지방질, 그렇죠. 기름기. 지방질 요즘 어떤 지방이 주냐. 육식 지방은 국기름이라는 말 쓰죠. 지방이라 씁니다. 지방. 그 다음에 생선기름, 그냥 기름 가잖아요. 이거는 굳지 않습니다. 생선 구워놔도. 돼지고를 구우면 굳으니까 국기름 가고 지방이라고 하고 생선기름 그냥 기름이라고 합니다. 오메가 3라는 말 들어봤죠? 많이 건강식품 많이 봅니다. 이게 바로 대단히 중요한 그런 건강에는 좋습니다. 이게 뒤에 말씀 어떤 데를 끼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 3대 영양소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과 무기질 나옵니다. 비타민은 알죠? A, B, C, D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다음에 무기질은 금속이죠. 그러니까 무기질 중에는 어떤 게 나옵니까? 실제 보면은 소금에는 그렇지. 제일 많은 게 나트륨 물론 많죠. NaCl이니까 나트륨 많고 그 다음 마그네슘도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철분, 그 다음에 아연, 구리, 그 다음에 칼륨, 칼슘 대단히 많은 양의 무기질이 나옵니다. 정말 토판염을 해야 돼요. 장판염은 그게 올 수가 없고 기계염도 나올 수가 없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무기질입니다. 얼마나 좋아하는 무기입니까? 근데 이제 어딘데 우리가 바다사랑 시민연합 내가 대표를 했는데 바다사랑 시민연합이 전남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경남대학교하고 이래 해가지고 농림축산부에서 용역으로 9,5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굉장히 받았다. 천만에 말입니다. 이거 정말 힘듭니다. 염전이 1,385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염전이 85%가 신안군에 있습니다. 신안군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업이 2개고 업 1개가 육지에 있고 나머지 하나는
바다에 있고 12개가 전부 다 바다에 있습니다. 섬마다 하나씩 있어요. 그 섬에. 그럼 무엇이 어디 힘들었는데 이게 1385개 염전을 전수조사 다 조사합니다.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섬에는 아침에 배가 들어가서 저녁에 함 나오는 6배였습니다. 그럼 그거 가서 지를 세차하고 하루 종일 그거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대학교에서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그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그 뒤에 다시 또, 기량터 소금이나 우리 명품 만드나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이 미네랄이기에 토판염료를 써만 가능한 겁니다. 대단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토판염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염료이고, 또 게랑트가 최고 명품 소금인데 이것도 전부 토판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 염전에 가면요, 소금 창고하고 해주 창고가 있습니다. 소금 창고는 뭐 합니까? 소금을 처음에 끌어 모아 가지고 거기에 재해 놓으면은 간수 빼는 게 주 임무입니다. 숙성시키다 할까요? 우리 간장 뭐 담아 놓으면 뭐 한 5개월 해야 돼. 그때 숙성을 가져오게. 근데 한 2년 해야 간수가 다 빠집니다. 간수가 MgCl2, 마그네슘 아닙니까? 아까 말했듯이 벽에 마그네슘 많다고 자랑하는 데 있어요.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말도 안 돼. 간수 있는 마그네슘가 뭐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쓴맛을 나타냅니다, 마그네슘은. 그 다음 마그네슘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헤모글로빈 하면 동물의 피에 있는 그 중심인데 그 안에 철이 중심입니다. 구조가. 식물에 있는 엽록소는 무엇이 중심이면 마그네슘이 중심입니다. 마그네슘 부족하단 말 영양에는 책에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 식물이 전부 다 마그네슘인데 잎사귀가 마그네슘이 제일 중심에 있는 그 엽록소의 구조입니다. 간수 그것도 내버리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간수가 하나 좋다고 정말로 부끄러운 겁니다. 그것도 용육조 가지고 대학 교수가 했을 겁니다. 나도 교수지만은 나도 모지려는 게 많지만은 조금 더 내가 여러 번 주의를 해도 아직까지 그런 것 같아요. 자, 막 그거는 그렇고 그 사람들 얘기고, 그 다음에 해주 창고는 무엇이냐? 이게 염전을 정발지가 한 11계단을 가야 돼요. 그러면 11계단 동안에 한 분 거기에 옮겨갈 때만 한 2도쯤 염도 높아집니다. 3도짜리 바닷물을 끓여다가 30도 넘었어야 소금이 수출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해서 정발지에 가면은 이제 정발시키면 바로 소금이 나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시민단체 할 때 많이 데려다녔습니다. 가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밥도 얻어먹고, 그 다음에 소금도 이래 긁어 모아보고 이런 것도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실제 한번 그 가봤죠. 애들 나와 있으면 한번 그게 태평염증 하는 게 상당히 제일 유명한 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또 물론 신안에 있죠. 이거는 바다는 아닙니다. 육지니까 얼마든지 가볼 수 있는 길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몸에는 어떤 영양이 있는데요. 이 몸에는 생리식염수가 있습니다. 이 몸 안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액체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세포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내버리는 혈액이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중심대가, 그 두 개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 몸의 액체입니다. 체액입니다. 그 두 개 성분이 그게 뭔데요? 그 물 성분의 0.9%가 바로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물 0.9%, 링거 같은 만들어서는 소금물 0.9%를 생리식염수로 갑니다. 아마 병원에 가면 그런 말 많이 들을 겁니다. 링거를 맞더라도 생리식염수에 뭘 넣으면 같은 덩장이라 그 덩장에 같은 그 농도의 액체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아무 쇼크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리식염수, 소금이죠. 0.9%, 거진 1% 정도니까 엄청난 소금량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하기 위해서는 하루 소금 얼마 먹어야 되나? 소금을 10에서 20g 하루 먹습니다. 근데 가만 이거 맛집 가만 보면요, 소금 엄청나게 쓰죠. 그 소금을 쓰는데 소금은 요즘 많이 저거 간장이나 된장을 통해서 넣기 때문에 조금 덜합니다. 그거는 상당히 그게 그 부드럽게 해주는데, 고춧가루 얼마나 씁니까? 막 붓습니다. 짠 거 매운 거 하는 게 맛을 내는 거예요. 이제 요즘은 제일 좋은 맛이 감칠맛, 그렇죠? 발효식품의 맛이 감칠맛입니다. 김치나 그다음에 우리나라 발효식품밖에 없어요. 전부 김치부터 뭐 간장, 된장 뭐 전부 발효식품입니다. 그다음에 젓갈. 우리나라 일본 사람들이 김치를 기무치 해가지고 전에 세계 등재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죠. 우리가 뒤에 알고 우리가 도전해가. 왜? 우리는 젓갈을 쓰기 때문에 감칠맛이 납니다. 저는 젓갈 안 쓰기 때문에 맛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게인데, 우리 상당히 그런 면에서 좀 늦습니다. 뒷북 잘 치는데요. 있는데, 그래서 하루에 10g에 20g 정도 소금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라면 하나에 한 7, 8g 들어가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문제가 많이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이중성이 있습니다. 꼭 좋은 게 있으면 꼭 나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소. 다 좋은 것 같죠? 아닙니다. 95%의 좋은 산소에 나쁜 산소 5%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몸에 들어가 영양분 만들 때 그때 따라 나오는 나쁜 산소 따라 나옵니다. 대사되는 중에. 그 다음 자외선, 저쪽 밖에 소금, 잿빛 보이면 또 역시 그러게 나쁜 산소가 5%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또 어떤 기회가 되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0.9% 생리 식염수가 우리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소금은 적당히는 먹어야 되고, 10에서 20g 정도는 먹어야 되는데, 그거 넘으면 곤란해집니다. 모든 병의 근원이 또 소금 많이 묻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해봅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바다라는 게 참 이상하잖아요. 바다는 참 푸근합니다. 나는 그 부산 부경대학에 있기 때문에 26도 있었으니까 굉장히 바다는 그거 하죠. 골치가 아파도 차를 타고 바닷가에 가서 좀 바람 쉬다 옵니다. 그 정도로 바다라는 게 참 사람을 아주 좋게 해주는데, 바다는요, 제일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도 제일 낮은 곳에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흔들림이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에도 봤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로가 하나 마감할까 생각합니다. 유시와 시인이 소금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이 바다의 상처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소금이 바다의 아픔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세상의 모든 식탁 위에서 흰눈처럼 소금이 떨어져 내릴 때 그것이 바다의 눈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눈물이 있어 이 세상 모든 것이 맛을 낸다는 것을, 그렇죠? 소금 맛을 낸다고 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 자세히 들어보세요. 여기에 어떤 그게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바다의 상처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소금이 바다의 아픔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세상의 모든 식탁 위에서 흰 눈처럼 소금이 떨어져 내릴 때 그것이 바다의 눈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눈물이 있어 이 세상 모든 것이 맛을 낸다는 것을 이렇게 시를 읊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 아픔, 눈물, 그렇죠? 그 눈물은 또 맛을 내네요. 그렇죠? 눈물 맛을 낸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